오늘은 책 개는 천재다의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는 늑대의 후예입니다. 개와 늑대의 유전체는 99.96% 동일합니다. 그래서 개는 99.96% 늑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는 가축화된 늑대입니다. 추정컨대 43,000년 전에서 12,000년 전 사이에 가축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축화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데요. 어떤 이들은 사냥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서 사람이 늑대 새끼를 입양해서 키웠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저자가 보기에 이 주장은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좋아하는 늑대는 하루 5kg 정도의 고기를 먹는데 늑대를 몇 마리 키우면 감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가 없어도 인간은 원래 훌륭한 사냥꾼이었는데 굳이 비용이 큰 늑대를 키울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늑대들 중에 일부는 아마도 수렵 채집인들이 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할 무렵에 가축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거주지 부근에서 배회하면서 사람들이 남긴 음식 찌꺼기나 동물 사체를 먹어대던 늑대들은 인간과 마주치는 일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아마도 위협적인 늑대를 내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늑대들 중에서도 좀 귀엽게 생기거나 덜 위협적으로 구는 늑대들은 상대적으로 덜 내쫓김을 당했을 테고요. 인간의 거주지 주변에서의 자연 선택은 인간에게 우호적인 늑대들을 선택하였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개들은 같은 개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오히려 인간과 함께 있을 때 더 좋아하고 안락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한 화학물질이 분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호의적인 그런 늑대일수록 생존 확률이 더 높았고 그런 늑대들이 인간과 함께 머물면서 결국 개로 진화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실험인데요. 인간에게 호의적이고 덜 공격적인 여우들만으로 대를 거듭하면서 교배를 시킵니다. 이렇게 세대를 거듭하면서 실험을 계속하자 인간에게 호의적인 이 여우들의 특징이 점차 드러났습니다. 두개골은 작아지고 주둥이는 짧고 넓어졌으며 귀는 내려가고 꼬리는 말리고 털은 얼룩지고 무엇보다 사람의 몸짓을 잘 이해하는 그런 여우들로 진화했습니다. 이는 인위적으로 여우의 가축화를 시도하는 것인데요. 늑대가 개가 되는 과정도 이렇지 않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가축화된 늑대인 개 또한 사람의 몸짓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한 실험에서 음식을 컵으로 가린 다음에 사람이 음식이 있는 쪽을 가리키면 개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음식을 더 잘 찾습니다. 반면에 어려서부터 사람 손에서 키워진 늑대일지라도 늑대는 사람의 몸짓을 단서로 음식을 찾지 않으며 제멋대로 컵을 뒤집어 보면서 음식을 찾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침팬지가 개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시선과 몸짓을 자연 발생적으로 이용하는 능력만큼은 개가 침팬지보다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개들이 인간의 몸짓을 단서 삼아 음식을 찾는 능력이 침팬지보다 좋다는 실험 결과도 소개하고 있고요. 침팬지는 도와주려는 몸짓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강아지는 생후 9주 된 강아지도 24주 된 강아지만큼이나 인간의 몸짓을 이해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사람과 얼마나 같이 지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이 아니라 유전적으로 그런 식으로 진화한 늑대인 것이죠. 사람들의 거주지 주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는 바입니다. 그리고 개들은 사람의 표정을 어느 정도는 구분한다고 합니다. 표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 어쩌면 인간의 감정도 공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실험에 따르면 주인의 미소 띤 얼굴을 선택하도록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처음 보는 사람의 미소 띤 얼굴을 보여줬을 때 이 강아지는 처음 보는 사람의 표정일지라도 그 미소 띤 얼굴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좀 특이하게도 주인과 동일한 성별의 사람의 표정만 구별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반면에 개들은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내야 하는 과제에서는 굉장히 약한 면을 보입니다. 예컨대 길을 찾는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우리가 팔려간 개가 엄청난 거리를 주파하여 집에 다시 돌아왔다는 등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길을 잘 찾는 개라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미로 안에서 음식을 찾는 실험에서 개들은 쥐보다 더 낮은 성공률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테스트에서 쥐는 95%, 개는 55%의 성공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매년 600만에서 800만 마리의 강아지, 고양이가 주인을 잃고 보호소에 맡겨지며 이 중에서 30%만이 주인을 찾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동물의 지능에 대해서 직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동물이 가장 똑똑한지를 직선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각자가 똑똑하거나 탁월한 분야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동물이 어느 능력이 탁월할지라도 다른 능력에서는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능이 높다 하여 모든 부분에서 다른 동물보다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환경에서 각자의 탁월함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생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것만이 살아남는 것도 아니고 다정한 것만이 살아남는 것도 아닙니다. 때때로 이기적인 동물이 살아남고 또 때때로 다정한 동물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와 가까이 있었던 늑대는 다정하게 진화함으로써 개의 모습으로 생존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늑대는 야생성을 가진 채로 자연에서 생존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 같습니다. 항상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종종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그리고 개는 천재다. 특정 영역에서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페이커가 손흥민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개에 관해서 밝혀진 몇 가지 사실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 떠돌이 개들이 있습니다. 이 개들은 협력에 의존해서 생존을 도모합니다. 협력을 위해서는 개체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는 친구를 기억하는 능력이 뛰어난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는 좋은 파트너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요, 한 사람은 음식을 다른 사람과 나눠 먹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음식을 훔쳐 먹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강아지는 전자의 음식을 공평하게 나눠 먹은 사람을 파트너로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사람과 개에게 밧줄 당기기를 시켰을 때 어떤 사람은 승리를 양보하지 않고 이겼고 어떤 사람은 승리를 양보하고 져줬습니다. 이때 개는 더 관대한 사람을 파트너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떠돌이 개들이 서로 붙을 때가 있는데요. 이때 자기들 무리의 숫자가 부족하면 개들은 몸을 사립니다. 항상 공세적으로 나서는 것은 더 큰 무리의 개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들도 무리의 크기를 비교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들에게 다양한 인식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떠돌이 개들의 우두머리는 가장 지배적인 개가 아니라고 합니다. 가장 친구가 많은 사회성이 좋은 개가 우두머리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떠돌이 개들의 문제점은 이 짝과의 유대감이 없고 어린 자식들을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어미개가 새끼들을 혼자 보살펴야 하다 보니 생존율이 극히 낮습니다. 생후 1년의 생존율이 5%가 채 안 됩니다. 이는 혈연 중심으로 무리를 짓고 지배적인 우두머리 부부가 존재하며 공동으로 육아를 하는 늑대 무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들은 자기 몸에 비해서 상대 개의 상대적인 크기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잭 러셀 테리어 같은 소수종을 제외하고는요. 하지만 이 개들은 인간과 같은 자아감이나 성찰적인 능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들은 장난감에 대한 이름을 수백 개에서 1000개까지도 알아듣는 신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소 의외라고 생각되는 실험 결과인데요. 이 한 방에 장난감들을 가져다 놓고 옆방에서는 개에게 장난감 모형을 보여주고 실제 장난감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과제에서 실제로 강아지들이 장난감을 제대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장난감 모형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개가 장난감 모형을 보여주는 것은 옆방에서 장난감을 가져오라는 것이다 라는 인간의 의사소통의 의도를 이해했으며, 또한 장난감 모형이라는 기호를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상당한 정도로 인간의 의사소통적 신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들이 기호를 이해한다? 이것은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개가 인간에게는 선물과도 같은 존재이다, 천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의사표현을 이해하고 아마도 인간의 감정에 공감하며 거의 맹목적인 사랑을 보내는 개를 보면서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개는 실제로 그런 존재구나. 그렇게 인간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진화해온 동물이구나. 모든 동물이 각자의 환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개는 오로지 인간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인간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진화한 존재이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가정의 불화라던가 인생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강아지를 한번 키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배신을 겪고 마음의 문을 닫고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는 배신을 하지 않으니까요. 개를 통해서 마음을 치유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다시 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평상시에 개를 키워보는 것을 추천해보곤 합니다. 물론 책임감이 많이 따르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어쨌든 안락사 당하는 개들도 많이 존재하고 또 마음을 다치고 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연결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활로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모험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개는 천재다. 이 책은 제목에 이끌려서 읽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브라이언 헤어와 버네사 우즈는 예전에 한번 다룬 바가 있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이 책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개는 천재다가 원서 기준으로 2013년작이고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가 2021년작입니다. 그리고 이 개는 천재다의 일부의 내용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이 책과 상당히 겹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심화시켜서 확장시킨 것이 이 두 번째 책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개는 천재다의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2부, 3부의 내용은 좀 더 개에 대한 특화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고 이 책에 대해서 흥미가 생기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